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치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떼강도가 대낮에 사람을 납치해 가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뭔가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한 여성이 초조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지금 당장 혼자 나와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와라. 근처 카페에서 보자. 뭐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여성을 불러낸 사람은 얼굴만 알고 지내던 이웃 교민이었습니다. 이웃은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본 여성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한 사건은 2016년 10월 18일 벌어졌습니다. 여성은 당시 52세이던 최경진 씨. 경진 씨는 필리핀의 도시 앙헬레스에 위치한 한인타운에서 남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0월 18일 그날 경진 씨는 점심 약속 때문에 외출을 했다가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 서랍들이 열려 있었고 귀중품과 여권 등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마리사라는 여성이 귀중품을 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다는 경진 씨. 하지만 의심하던 그 마리사마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리려고 경진 씨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도 여러 번 남겼지만 결국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진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답장은 꼭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길한 기분에 남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회사에도 없었습니다. 경진 씨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지만 남편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을 기다리다가 밤을 지샌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온 최경진 씨는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렸고 그때 이웃 교민이 경진 씨를 불러내 그 동영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웃은 자신의 집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했습니다. 영상에는 불쌍한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경진 씨 남편을 제압하면서 억지로 차에 밀어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가사도우미도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도망쳤습니다. 남편과 가사도우미가 대낮에 집 앞에서 납치되는 영상. 경진 씨는 그 영상을 들고 바로 경찰서에 달려갔고 그제서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금융 기록을 조사하던 경찰은 남편의 회사 법인 통장의 돈이 모두 인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어느 은행에 ATM을 통해 인출됐는지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진 씨는 은행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필리핀 경찰은 그건 경찰도 할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최경진 씨가 직접 해당 은행에 찾아가서 사정을 다 말하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은행에서는 CCTV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은행 ATM으로 돈을 인출한 것이니 그 사람도 은행의 고객이라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경진 씨는 결국 직접 남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배달과 퀵 서비스 등을 하는 사설 오토바이 운전자 50명에게 돈을 주고 남편의 차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며칠 동안 앙헬레스 전역을 이잣듯이 뒤졌지만 남편의 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납치된 지 13일이 되던 날 범인들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본 아내 경진 씨는 어디론가로 급히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도 반갑습니다. 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6년 10월에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최경진 씨의 남편 지 씨가 실종이 됐고 당시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었죠. 두테르테 대통령이 나서서 범인들을 찾아서 엄벌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그런 사건인데요. 대낮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납치되는 상황, 이런 범행 형태와 장소, 그리고 집에 이런 서랍까지 열려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두테르테는 지금 ICC에 체포됐습니다. 왜 이 말씀은 이 사건과 연결이 아마 될 겁니다.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범죄 전쟁에서 뭐 범죄자들을 어떤 일종의 법적 절차도 없이 구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책임으로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치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떼강도가 대낮에 사람을 납치해 가는데 그게 가능했냐? 가능했습니다. 이 당시 납치를 목격한 사람이 동영상을 찍은 교민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다고 소리가 하고요. 많이 났어요. 네. 근데 다들 무서워서 나가진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안이 그러니까 보복당하죠. 그래서 주변 이웃이나 교민들이 말도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져요. 네. 참고로 이제 그 최 씨하고 남편 지 씨는 필리핀에서 18년째 살고 있었고요. 지 씨 같은 경우에는 공장 등에 이제 인부를 보내주는 인력회사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여행 간 필리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18년 동안 네. 거의 뭐 제2의 고향 같은 데였어요. 그런데도 납치를 당할 정도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공장 관련돼 갖고 뭐 안 좋은 어떤 일에 연루된 거 아니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신망도 높았고 그래서 이제 남편 법인 계좌에서 돈이 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노린 뭐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가사 도우미는 또 왜 갑자기 데려갔는지도 모르겠고 야,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일종의 청부를 받은 거면 다 데려와. 일단 다 태워. 그렇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필리핀의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그때 상황은 네. 청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께서 이게 좌절을 하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 경찰이 이게 저 이해가 안 되는데 24시간이 안 되면 뭐 안 된다. 우리도 과거에는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죠.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은행 CCTV까지 있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수사를 멈췄어요. 그래서 셋업 범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필리핀의 경찰을 못 믿는다. 지금도 못 믿어요.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치안이 안 좋은데 경찰은 안 믿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돈을 어떻게 받고 뭘 하는지 모릅니다. 또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돈을 좀 찝어주면 뭘 하고 이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납치된 지 13일이 되던 때에 갑자기 문자로 연락을 해왔는데 이게 13일은 사실 골든타임을 훌쩍 지나는 시간이라서 아니, 그 돈은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보통 납치범들이 그럼 죽이겠죠. 그런데 13일 뒤에 했다는 건 뭔가 더 빼먹을 게 있나? 저기 몸값을 달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13일째 어디 가둬놔야 되잖아요.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죽이고 말지. 그래도 이 부인은 만에 하나 생존 가능성을 그렇죠. 보고 예. 네. 자, 범인들의 문자를 본 아내 경진 씨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보낸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남편은 살아있다. 몸값 500만 페소를 준비해. 경찰이든 누구에게든 이 사실을 말하면 남편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네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범인들이 요구한 500만 페소는 우리나라 돈 약 1억 3천만 원. 경진 씨는 범인들의 문자가 너무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면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범인의 지시대로 일단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억이 넘는 돈을 구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고 겨우 500만 페소를 만들었습니다. 경진 씨는 인출한 지폐 일련 번호를 한 장 한 장 다 휴대폰 전화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경진 씨를 불러낸 범인. 하지만 그때 경진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인의 교민들이 경진 씨를 돕고 있었는데 그날 2명이 경진 씨와 함께 쇼핑몰 근처로 가서 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진 씨의 차가 쇼핑몰 주차장에 들어서자 범인이 다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돈을 뒷좌석에 두고 문을 잠그지 마. 그리고 건너편 식당에 가서 기다려. 우리는 너를 보고 있고 곧 연락을 할 거다. 경진 씨는 범인이 시키는 대로 돈가방을 뒷좌석에 둔 뒤 반대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교민 한 명은 주차장 건너편에 숨어서 범인을 찍기 위해 기다렸고 다른 한 명은 범인을 따라가기 위해 주차장 근처에서 차에 시동을 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식당에 들어간 경진 씨는 창문으로 자동차를 주시하며 범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오토바이와 툭툭이로 불리는 트라이시클 몇 대가 나타나 쇼핑몰 주차장 안을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싹 사라져버리더니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놀라 주차장으로 뛰어가 차 뒷좌석문을 연 경진씨. 돈가방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범인 사진을 찍기로 했던 교민의 말이 사람이 차분하게 걸어와서 범인인 줄 몰랐고 키도 최경진 씨랑 비슷해서 최경진 씨라고 생각했지 범인인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교묘하게 돈을 빼간 범인. 최경진 씨가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필리핀 경찰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반 경진 씨는 교민들과 함께 범인들의 도주 예상 경로에 CCTV 수십 대를 모두 모았습니다. 이틀 밤을 새며 CCTV를 보던 도중 납치 후 범인의 차량과 같이 움직이는 범인들의 차량 2대를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범인의 차량 중 한 대인 토요타 차의 번호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CCTV 영상과 차 번호를 적어 경찰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몸값을 가져간 후 연락이 끊기자 경진 씨는 경찰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 뒤 수십 장에 걸쳐 적어놓은 지폐 일련 번호를 넘겨줬습니다. 경찰은 별것 아니라는 듯 서류 옆에 툭 던져놓고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경진 씨한테 딸도 있으니 필리핀을 떠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다가 당신도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서늘한 말에 경진 씨는 거대한 무언가를 느끼고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시에 아내분께서는 딸만 한국에 먼저 보냈고 본인은 이제 필리핀에 남아서 남편의 행방을 계속 쫓았는데 뭐 실제로 자기도 이제 납치되거나 목숨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고요. 또 필리핀에서 한인 납치 뭐 이런 게 워낙 또 유명하기 때문에 교민분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했죠. 들어가셔라라고 했는데 자기는 남편 찾아야 돼서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다라고 남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필리핀 경찰이 딸도 있으니까 필리핀 떠나는 게 어떠냐? 떠나면 수사를 해줄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안 해주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안 해주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뭐라도 요청도 하고 거기서 뭐 농성이라도 하면 겨우 해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최경진 씨는 자기도 목숨이 없지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떠나면 어차피 이놈들 뻔히 눈치가 보이는데, 그래서 딸은 살려야 되겠다고 딸은 보냈고 네. 자기가 진짜 돈을 써가면서 탐정 써가면서 이걸 다 한 거죠. 문제는 이때 한국 외교관들은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경찰이 이제 차 번호를 수사를 해서 토요타 번호까지 갖다 주고 이런데도 안 움직였다라는 건 이게 단지 외국인이어서 이렇게까지 안 움직이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멈춰 있거든요. 그렇죠. 수사가. 이상하죠. 자국민은 해주고 외국인 안 해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래도 눈치가 있을 텐데. 이거 뭐 떠서 먹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다. 몸값 500만 페소, 1억 3천만 원을 준비해라. 근데 이게 마치 그 쇼핑몰 주차장에서의 장면이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돈을 놓는데 갑자기 그 툭툭이들이 막 와서 정신없게해서 시사선을 팔리는 사이에 그때 가져간 누군가 거죠. 사고 네. 와서 싹 가져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죠. 그러면은 이미 돈은 다 빼돌렸어. 그런데 이런 걸 사람을 동원해서 할 수 있을 정도 사람들이야. 조직 폭력 빼거나 아니면 이런 범죄에 익숙한 범죄자들이다. 경진 씨의 남편이 실종된 지 어느덧 2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은 범인을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대하는 필리핀 경찰의 태도에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진 씨의 남편이 납치되고 4일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납치됐던 가사도우미 마리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마리사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장님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가셨는데 바로 문이 열리더니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희 보스는 마약을 했다. 빨리 마약을 찾아라. 마약을 찾으라고 해서 집안을 다 뒤졌는데 마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서랍 안에 보석이랑 여권이랑 서류 같은 걸 다 가방에 넣었어요. 이후 남성에게 끌려나간 마리사. 이미 경진 씨의 남편은 차량 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디론가 끌려가던 중 범인들은 마리사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두고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사는 범인들에 대해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경찰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배지를 보여준 건 아니지만 작은 배지를 차고 있었는데 거기에 폴리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을 납치한 사람들이 필리핀 경찰인 것일까? 아니면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들일까? 경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백방으로 남편을 찾던 경진 씨는 남편이 실종된 지 82일 만인 2017년 1월 초 경찰이 남편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내가 애타게 찾고 있던 남편은 당시 53살의 지익주 씨였습니다. 사건이 필리핀 전역에 알려지자 경찰청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현금 인출기에 CCTV를 주지 않았던 은행도 CCTV를 제공했습니다. 남편 지 씨가 납치되던 날 밤 모자를 쓰고 가방을 맨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고 공범으로 보이는 남성도 찍혀 있었습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경진 씨가 찾아내 경찰에게 줬던 범인의 차량 번호 조회 결과 소유주는 현직 마약 단속반 경찰인 리키 산타 아사벨의 아내였습니다. 정말로 납치 사건에 현직 경찰이 연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약 단속국 경사인 산타 이사벨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누군가 아내의 차량 번호판을 복제해서 차량에 부착하고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압박을 느낀 공범 한 명이 자수를 한 겁니다. 공범 역시 마약 단속국 경찰 로이 빌레가스였습니다. 빌레가스가 자수를 하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범인들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가는 지익주 씨의 차량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후 2시쯤 됐을 겁니다. 집 앞에서 그 남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 태웠는데 엄청 애먹었습니다. 그 남자가 힘이 어찌나 좋은지 반항을 심하게 해서요. 범인들은 지 씨를 태우고 수도인 마닐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빌레가스가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공범인 산타 이사벨이 지익주 씨에게 당신이 알버트 추어지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익주 씨는 아니라고 답했고 산타 이사벨은 몇 번이고 되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나는 알버트 추어가 아니다. 그러면서 풀어주면 1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타 이사벨이 다른 범인한테 전화를 하면서 돈을 준다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묻더니 곧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은 산타 이사벨은 겁에 질린 지 씨에게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묘한 말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어쨌든 풀려나서 증언을 했는데 경찰들이 들어와서 마약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차량 관련돼서도 산타 이사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차가 이용이 됐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너무 허술하기도 하고 네. 대범하기도 하고 셋업 범죄를 노린 건 맞는 것 같아요. 마약을 발견한 것처럼 해서 데리고 가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거기 있는 한국인들 기업 사장을 마치 다른 이유 때문에 수색하는 척하고 마약을 심어놓고 이 마약 나왔어. 어떡할래? 그러면 돈을 뜯어내는 셋업 범죄죠. 늘 있었던 일인데 그것만 한 건지 아니 다른 걸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추가적으로 뭘 하려고 한 거지. 네, 알버트 추어는 왜 물어봤을까요? 당신 알버트 추어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청부면 누구 알버트 슈어를 데리고 와라고 하는데 실행하는 애들이 사람을 착각했거나 말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대상이 지익주 씨가 아닐 수도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수사선을 흐트리기 위해서 알버트 슈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자수한 관련자들이 알버트 슈어란 얘기를 이러저러니 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모르는 자기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죠. 거짓말로 했을 수도 있다. 위에 누가 했다. 우리는 그냥 실행만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 형량이 확 떨어지죠. 네. 그러면 윗선을 찾아야 되는데 윗선은 수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주 씨는 이제 본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술은 산타 이사벨하고 다른 공범들의 진술인데 1억을 주겠다라고 지 씨가 그랬는데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오갔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뭘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범인들이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노린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근 어떤 게 있어.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냥 실행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익주라는 사람이 1억을 주는데 우리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어. 라고 이렇게 일종의 페인트를 썼을 수도 있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아내분께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사가 진행이 된,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좀 일찍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또 그걸 막았을 거예요. 그 필리핀 경찰이라는 거. 근데 안 되니까 끝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수사 당국이 즉 범인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한국 대사관들도 네. 별로 도움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자, 빌레가스의 진술로 산타 이사벨 외에 더 많은 공범들이 잡히는데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들은 지익주 씨를 데리고 마닐라로 향하면서 여러 은행을 거쳐 법인 계좌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경찰청 본청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산타 이사벨이 빌레가스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줬습니다. 봉지 안에는 박스 테이프하고 장갑이 들어있었어요. 산타 이사벨이 저한테 그 남자 얼굴을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으라고 했어요. 계속 감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숨 쉴 구멍만 조금 남더라고요. 청테이프가 다 감기자 이번엔 산타 이사벨이 와이어인지 끈인지 모를 물건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산타 이사벨은 괴로워하는 익주 씨의 목에 줄을 감은 뒤 남은 줄을 서로 꼬아 서서히 목이 졸리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지 씨의 몸은 축 늘어졌습니다. 납치한 바로 그날 밤 경찰청 본청 주차장에서 살해당한 지 씨. 이후 범인들은 시신을 싣고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다른 친구가 그 화장장으로 가져가면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장장에 가서 그 한국인 시체를 주고 왔어요. 당시 범인들은 사망 확인서를 위조해 화장장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서류에는 지익주 씨의 이름 대신 호세 살바도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인은 심한 폐렴이었습니다. 당시 서류를 받은 직원은 남자가 슬프게 울면서 가족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유일한 친척이라 화장 절차를 밟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을 옮긴 다른 직원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시신의 팔목은 수갑 모양으로 상처가 나 있었고 목에는 줄자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신의 몸에 수많은 멍자국이 있어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은 결국 진행됐습니다. 화장이 끝나서 제가 그 친척이라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유골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랬더니 그냥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유골이 화장실 변기에 버려지는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범인들은 마약 단속국 팀장 라파엘 둠라오와 국가수사청 NBI의 요원 제리 옴랑, 그리고 화장장의 사장인 제라도 산티아고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언론과 전직 경찰들은 이 사건에 더 높은 윗선이 존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인 산타 이사벨은 팀장인 둠라오가 알려준 다른 공범 경찰들이라면서 4명의 이름을 제시했고 빌레가스 또한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가 살해되기 전에 팀장 둠라우가 주차장으로 찾아와서 산타 이사벨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얼굴을 모르는 남자 3명이 찾아와서 팀장 둠라우랑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빌레가스는 남자 셋 중 한 명이 필리핀 전통 의상인 바롱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로 고위층에서 즐겨 입는다는 바롱. 대체 경찰의 어느 선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까?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범인들의 엄벌을 약속하며 유가족인 최경진 씨에게 사과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과연 필리핀의 사법기관을 믿을 수 있을까? 최 씨는 2014년 9월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도주한 범인을 잡고 범인들이 왜 남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며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을 필리핀에 혼자 두고 한국에 올 수 없다며 아직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 아내분께서 의지로 여기까지 그냥 오게 된 그나마 상황인데 범인들의 정체가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위로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약 수사
그 팀장급이 아마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돔나오라는 놈이 했을 네. 가능성이 높아요. 밑에 있는 애들을 썼고 그 돔나오가 받은 돈을 위에 상납했고 그런 어떤 범죄 규모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예, 경찰부터 마약 수사국부터 다 연결된 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뒷배가 있어요. 그게 뭐 그 안에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돔나오는 실행자 중에 행동대장인 가능성이 높죠. 저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건데 화장을 해버리고 그냥 유족 동의도 없이 필리핀은 개판이죠. 변기물에 내렸다. 그러니까 또 화장하는 것도 정식 절차를 밟았는데 정식 절차도 안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당시에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다는 직원들도 있지만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뭔가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그게 두테르테 시대에 그 이전부터 치안이 얼마나 엉망이고 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라든가 마약 담속국의 그 인간들이 범죄자가 된 거죠. 이 사건 국가수사청에 고위직 4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서 이 4명이 해임 당했는데요. 근데 또 결국에는 재판에 기소된 사람들은 이 고위층 제외한 또 5명이었다. 총 받은 애들만 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해임당한 애들도 해임당이 아니라 당연히 애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건 수사를 안 했으니까 해임당해봤자 또 다시 채용할 텐데 뭐.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또 충격적인 사실은 필리핀에 헌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헌터는 뭐냐면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타겟을 찾고 정보를 경찰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헌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필리핀 경찰이 타겟이 된 그 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구조이라고 하고요. 네, 충격적인 거는 지익주시 사건을 담당했던 납치 전담반 AKG의 경찰들 중에서 이런 사람을 납치해서 협박에 돈을 뜯는 경찰이 있었다는 이런 사실이겠죠. 다 공범들이에요. 싹 다 공범들이에요. 네. 걔네들은 경찰 월급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자의 수익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18년을 필리핀에 살았어도 지익주 씨는 그냥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또 최경준 씨가 한국에서 파견된 이 코리안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했는데 한국 경찰이에요. 네. 네. 이 코리안 데스크는 다른 사건들 때문에 못 도와준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제 몸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하냐, 어쩔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경진 씨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또 요청을 합니다. 담당 영사는 변호사와 통역사 이 정도만 명단만 그러니까 직접 제공도 아니에요. 이런 명단이 있는데 명단 드릴게요. 이 정도만 제공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놀라운 점은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실제로 명단만 제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 영사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등등과의 면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는 기자가 그거는 좀 실무적인 게 아니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이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어떤 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냐 이렇게 되물었다라는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한국의 외교관 특히 이런 거의 도움을 안 주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교관들은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알아서 이 최경진 씨 알아서 한 거죠.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막 하니까 그제서야 뭐 한국에서 뭐 외교부 장관이 가서 뭐 한다 하는데 그것도 웃긴 소리예요. 그거 하지도 않았어요. 자, 재판 결과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상태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샤페.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재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범인이 잡힌 뒤에도 이 재판이 미뤄지고 미뤄져서 7년 뒤에 2023년 6월에 선고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기소된 5명 중에서 자수를 한 벨레가스는 국가 증인이라는 걸로 채택이 돼서 2019년 1월에 그냥 풀려납니다. 필리핀은 범죄의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 죄를 면해주는 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플리바겐 같은 거예요. 네, 이 화장장의 이 사장, 이 지씨를 화장했던 이 화장장의 사장인 산티아고는 재판을 하는 동안에 코로나19로 또 사망을 합니다. 남은 범인 중에서 산타 이사벨하고 제리 옴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마약 단속국 팀장이었던 둠나오는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증거 불충분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행동대장동이 풀려났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때 그냥 황당했던 거죠. 자, 2심이 진행이 되면서 반전이 생기는데요. 2024년 7월에 항소심이 열립니다. 산타 이사벨하고 제리 옴낭과 함께 그 팀장이었던 둠나오까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걸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얘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둠나오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형 집행을 위해서 둠나오의 집에 찾아갔으니까 일주일 뒤에. 근데 도망갔죠. 없습니다. 얘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체포 소식이 없고 다들 그냥 판사도 그렇고 얘네들이 그냥 외교적으로 눈치가 있으니까 대충 다 봐주면서 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죠. 둠나오는 도망갔고 음. 피라미 2명만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고 그 윗선도 다 아예 기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우리가 범죄도시 2 같은 거 보시면은 코리안 데스크가 뭐 되게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된다.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고 납치당해서 몸값 때문에 죽은 사람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남아 같은데 여행 가실 때 극히 조심하셔야 된다. 가도 유원지 많이 알려진 유원지 정도로 가시지 그냥 어디 뭐 시골에 배낭 내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어쨌든 최경지 씨는 이게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돈 다 뺏기고 목숨 다 뺏기고 아직 해결도 안 되고 범인은 말도 안 되고 그러다 국가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필리핀에 가서 범죄를 당하면 국가의 도움은 바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최경진 씨는 이 남편의 사건이 잊혀지는 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성실히 사줬던 지익주 씨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네, 고인이 된 지익주 씨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